여야 양당의 대표적 전직 대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변인들 코너명 마음에 드세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 시작 직전에야 이제 오셨는데 오시기 네. 전에 좀 늦으니까 근데 원래 9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먼저 앉아 아, 계셨거든요. 먼저 앉아 계시다고. 최소한 김진욱 10분 대변인이 전에 와 하는 말이 있어야죠. 네. 제명당한 것 아니냐고. 저 같은 피라미까지 제명합니까? 자,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먼저 가보겠습니다. 장동익 대표가 단식을 끝냈고 단식을 통해서 단식 직전만 하더라도 좀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싸고 이제 뭐 영남 초선들 다들 좀 반발하면서 정치적으로 위기가 아니냐 했는데 단식의 목적은 오간데 없이 어쨌든 단식을 통해서 정치적 입지, 당내 입지는 확고히 굳혔다는 평가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렇고 반면 그와 동시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기추가 주목된 것은 단식장을 가냐 안 가냐 이것만 지금 초점이 됐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결국 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상당히 고립된 상황이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자, 네. 그러면 동의하는 상황에서 장동익 대표가 이제 당무에 복귀를 하는데 지금 앞서서 한 것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탈당 권유. 그럼 이제 제명 수속 가는 거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도 제명. 결국 칼은 겨눠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아무래도 먼저 내부자니까. 말씀- 저는 일단 장동혁 대표가 단식 목적이 온데간데 없다라는 말엔 동의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단식 목적은 이거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쌍특검을 단식의 명분으로 삼았지만 네네. 사실상 당내에서 본인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단식을 통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오셔서 단식을 만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보수 통합 보수 결집을 이뤘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 이걸 노린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민주정당이냐 공당이 맞냐라고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최근에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일단 국민의힘에 저는 사과를 좀 한번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재명 대표 체제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1극 체제다라는 비판 엄청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1극 체제를 넘어서는 독재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마저도 이렇게 쫓는 방식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 독재라는 비판을 가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에 또 이재명 대표의 대표 시절에 비판했던 것에 대해서 좀 사과를 좀 세게 하고 가야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에서 네네. 당원권 정지 2년 그렇죠. 그것도 때렸죠. 굉장히 중징계입니다. 중징계죠, 네. 그거를 내렸는데 윤리위에서 그거를 탈당 권유 사실상의 제명 조치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바꿔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같이 못한다. 지금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국민의힘이 이제 비민주적인 정당의 길로 가고자 하는구나. 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판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광재 대변인이 앞에 계신데 저는 좀 걱정스러워요. 오늘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혹시라도 또 제명당하시면 어쩔까. 이거를 지금 상대 당인 제가 걱정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힘이 위험 수위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총선 전에 제가 대선 전이었나 총선 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가서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민주당이 저를 제소한 적이 있었어요. 네, 물론 네. 뭐 그걸로 제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 표현은 할 수 있다고 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있어요. 네.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자유라고 합니다. 네, 네. 자유민주주의를 기억납니다. 위협하는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네. 자유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제히 중도 보수 성향의 매체를 막론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그 판결문 결정문을 보니 당 대표를 거의 존엄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올렸던데요. 이걸로 이렇게 탈당 권고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결정은 저는 사실상 정해졌다고 보는데 네.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게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분명히 민주당에 대한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전환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이것을 물타기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 당내 리더십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격의 빌미를 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전략적인 밀수였다고 봅니다.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하는데 그 웩더독이라는 옛날에 유명한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거잖아요. 단식을 순수한 목적에서 공천헌금 통일교 특검 관철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순수한 목적이었습니까? 순수한 목적이었는데 관심은 뭐가 됐느냐.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에 한전 대표가 오느냐 안 오느냐 여기서 제명 안 찔렸으니까. 당하시겠네요. 가지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제명과 관련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당 대표가 갖고 있는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된 거니까 민주당이 근데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공격의 빌미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잘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 그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탈당 권유를 했는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이 없으면 제명 조치로 가는 겁니까? 내일 네. 최고위에서 의결할 겁니다. 저는 이제 당내 분위기도 좀 알고 네네. 최고위원회의 성향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99% 김종혁 대표 전 최고에 대한 것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할 거고 한동훈 전 대표도 내일 같이 합니까? 같이 할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하기가 또 장동혁 대표가 어려워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 이런 정치적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분위기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고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제명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일부에서는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은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제명하라라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제명을 당함으로써 핍박의 서사, 고난의 서사를 완성해서 이 제명의 효과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으로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 측근에서. 실제 어떻습니까? 한 대표가 가깝지 않습니까? 한 전 대표는 사실 제명 안 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면 저는 윤리위원회에 4개의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경고로도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게 당론 분열이나 당원들에게 여러 불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해라. 주의해라. 이런 식의 경고만으로도 충분한 얘기를 갖고 제명한다고 하니까 이 분란이 더 커지는 거죠. 어제 윤리 결정문 보셨습니까? 봤죠. 저는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이게 맞나 싶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리위의 결정문에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체제를 흔드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는 듯한 그런 이 발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그 장동혁 대표 체제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누구 개인의 한 사람에만 책임이 있는 것인가? 왜 그것을 한동훈 전 대표 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만 묻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다극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다. 마치 그런 느낌의 윤리위에서 그 결정문이 나왔는데 그 결정문에 그런 표현이 있죠. 좀 전에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도 쓰셨던 표현인데 뭐 그 뭐였죠? 그 아까 개별 억제가 아니라 넘어서 일반 억제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의미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입틀막하겠다. 이제 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 지도부를 흔드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것은 엄격하게 징계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장동혁 체제가 공고화되고 장동혁 체제로 지방선거를 무조건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는 너무나 노골적이고 명확하게 읽히더라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아니 저는- 당 대표도 비판할 수 있고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보면서 절대 존엄 같이 보이더라고요. 제일 교조주의도 아니고. 인상 깊게 본 것은 자유 의지의 총합인 당 대표에 네, 저도 대해서 그 문구였어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정당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하면 안 되죠. 지난 9월에 그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했습니다. 동대구에서도 했었고 서울에서도 했었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을 대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서는 비판 이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대선 결과를 보면 자유의지의 총합은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가 나가갖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임기 제대로 마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모순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윤리위원회가 과연 고민하고 이걸 쓴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치나 뭐 수령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 빌미를 윤리위원회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은 정말로 정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 본다면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유신 시대에 대통령 욕해갖고 잡혀가고 이런 정도로 징계를 하겠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그 결정문은 대단히 좀 반민주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고 난 뒤에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지금 다들 예상된 수순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까지 의결한다. 이것은 뭐 솔직히 변함없는 수순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놓인 선택지는 무엇이냐? 또 어떻게 가는 것이 그나마 정치적인 활로를 찾을 수 있느냐?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사지선다형이 있더라고요. 사지선다형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이후에 첫 번째 법적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한번 다퉈본다. 네. 두 번째 징계가 이루어지면 잠시라도 칩거한다. 뭐 이 징계에 대해서 네. 침묵하고 그 후에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세 번째 재보궐선거에 나간다. 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한번 돌파하겠다. 네 번째 친한계와 나가서 신당 차린다. 근데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택지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 이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재심 절차를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에요. 재심 절차를 준 거 뭡니까? 이 절차적 정당성에 그렇죠. 대한 법적 문제를 절차. 보장하기 네, 위한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응하지 않았는데 왜 가처분 신청하냐라고 해서 법원이 인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내용이 좀 비민주적이라고 하더라도 신당 창당은 정치적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월에 있는 선거가 총선이었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 벌써 나가서 신당 차렸을 겁니다. 네. 그런 에너지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분출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카드도 없고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이 두 번째, 세 번째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고 마지막에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겁니다. 그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큰 정치인은 지지자들이 찬성하건 반대하건 그 의견을 모아서 내가 선택한 결론에 대해서 지지해달라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한동훈 전 대표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변인은 어떤 조언을 주십니까? 그거 지금 자꾸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조언 한번 줘보시죠.
아니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예상컨대 네. 지금 저도 뭐 4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그 중에서 뭐 창당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될 거다. 그러면 남아 있는 선택지가 칩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김영삼 전 대통령 뭐그 다큐 영화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공개적인 활동은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거고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다큐 영화에 가면서 아마도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탄압 이것은 계속해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 자신을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거고 그것은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9년도에 국회에서 의원직을 제명당했던 그 서사하고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는 죽일 수 없다. 아마 이 지금 이 서사의 문구에 본인을 그대로 대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를 푼다면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와 같이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네. 출마하는 길인데 벌써 들리는 얘기는 대구 쪽이 좀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본인이 평가를 받았을 때 그때 차기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복귀할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아마 주위에서 많이들 나오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저도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정치인이라면 정말 험지에 가서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본인의 어떤 역량을 펼쳐 보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결국 뭐 인천 계양이나 또는 충청 지역에서 예정되어 있는 재보궐 선거에는 안 나간다라는 쪽으로 된다면 그러면 희생하라고 하는 거 맞냐? 뭔가 또 다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직면할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 조언이 아닌 조언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조언 중에 제가 정말 잘 읽으신 지금 것은 승산 가능성을 따져볼 것 잘 같은데. 읽으신 것은 YS의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를 죽일 수는 없다. 이거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고난, 뭐 핍박의 서사를 완성하는 과정. 지금 제명이 마치 79년에 있었던 그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의원직 제명, 물론 뭐 의원직 제명과 당적 제명은 다르지만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스토리에 자신을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YS 기록 영화를 좀 보러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팁을 주신 걸로. 네. 다음은 민주당 넘어가 볼게요. 왜 그 한숨 쉬세요? 아니요. 너무 복잡한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보다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실제. 아, 국민의힘이 더 복잡하죠.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정치 생명을 못하게 하느냐고 민주당은 일종의 권력 투쟁이고. 권력 투쟁은 민주주의에서의 기본 중의 기본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정당과 뭐 정치에서 권력 투쟁은 또 필연적이기도 한데 민주당도 시끄럽습니다. 제일 큰 화두는 뭐니 해도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입니다. 지금 뭐 합당의 당위성 문제는 좀 차치하고 첫 번째 제기된 문제는 절차적 하자. 정청래 대표의 독단이냐 아니냐. 당장 지도부 내에서 최고위원 3명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그 다음은 또 진실 공방이 있었어요. 청와대의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끝내는 그렇다면 이게 지방선거에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합당이 맞냐 아니냐까지 지금 논쟁이 번졌고 이 과정에 또 물밑에는 뭐가 있느냐 이 노림수는 뭐냐 이러한 합당 제안을 갑자기 던진 것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보석이냐 그리고 거기에 같이 뭐 김어준 씨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권력투쟁 양상으로 지금 불붙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권력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 저는 명청 갈등, 명청 교책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실제 중국 역사에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1600년대에. 근데 제가 역사에 빗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누르하치가 이제 후금을 건국합니다. 네. 이후에 명나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한 행동들이 있어요. 첫 번째, 후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을 침범해서 후방에서 야, 너 내가 명나라 침범하더라도 후방에서 공격, 명나라 그렇죠. 도움 안 네. 된다. 이거 했고요. 두 번째 한 게 몽고족과 연합군을 만듭니다. 이거를 만몽 연합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혼자 가기엔 좀 부족하니까 몽고족을 같이 연합해서 끌어들여서 산하이관을 넘어서 베이징으로 가는데 저는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국이라는 몽고족을 같이 연합의 상대로 데려와서 지금 명나라 시대잖아요. 앞으로 후위를 도모하는 데서도 본인의 힘을 길러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역사적인 흐름과 비춰서 제가 명청 갈등이라는 것에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은 권력 분점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갔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헤게모니를 누가 질 거냐인데 일단 정청래 당대표가 있고 네.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언젠가 당대표 선거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거기에 8월 그리고 전대. 네. 그 후광에는 누가 있느냐? 이른바 친명 개딸 세력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범친문을 대표하는 조국 혁신을 대표가 당에 들어오면 이 세 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정치적 후견 세력을 갖고 경쟁하는 구도로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초입에 와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해석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이 합당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논의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양 당의 당원들이 합당에 동의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무리 당 대표들 간에 서로 합당을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당원들이 합당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얘기들은 너무 앞서가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그러니까 과정, 절차 이런 부분들은 말씀 주실 수 있다고 봐요. 이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당 대표가 그냥 던지면 우리는 그 논의에 그냥 끌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지적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왜 지금 이런 상황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합당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면 언제 할 건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그리고 이 합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건가? 근데 이미 무엇을 얻을 건가는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양 당이 추구하고 있는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이미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협상의 과정 중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지금 당에서 당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어요. 네, 정말 네. 민주정당이니까. 그래서 합당하는데 찬성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이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가 무슨 흡수 통합이냐, 당대당 통합이니까 지분을 얼만큼 챙겨야 되는 거냐, 이런 논의는 너무나 이른 얘기다. 그리고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왕이면 크게 뭉쳐서 크게 승리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얘기를 던져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실체적으로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 사실 저는 네.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제부터 이해찬 전 네, 네, 대표님에 애도기간, 대한 네. 우리가 이제 추모의 네, 기간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가 정쟁의 소지를 보일 수 있고 또 우리 민주진영 안에서의 어떤 분열적 요소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이 시점에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통합 과정이라든지 통합해서 좋았던 것도 있고 통합해서 나빴던 것도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에 올 텐데 뭘 지금부터 이게 흡수 통합이니까 기분 나쁘고 당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지분은 얼만큼이 확보돼야 되고 이런 아주 이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통합의 최대 명분마저도 흔들려고 하는 것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최고의 지금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는 지도부 간 자제가 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 동의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제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러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면
정치적 시너지가 있냐? 당장의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말했던 압승이 가능하냐? 반론도 상당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20대 반감, 중도층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외연 확장에 저희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드리는 질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크게 뭉쳐서 크게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선거 국면이 되면 국민의힘은 상수적인 상대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 외에도 작은 군소 정당에서도 후보들은 뭐 전 지역에 출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후보가 나오면 문제는 저희한테 와야 올 수 있는 그런 표들을 일부분 깎아먹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역 단위에서 또는 뭐 큰 단위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연합 이런 부분들은 시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게 그 후보 단일화를 할 건가, 아니면 통 크게 당대 어떤 통합을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격차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런 데에서 조국 혁신당의 후보가 나온다면, 그래서 끝까지 완주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에게 진보 진영 쪽에 민주당 쪽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의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도 명운을 걸고 후보들을 지금 모집하고 출마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분열적 요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선거라는 것은 상대의 분열을 최고조로 증폭시켜서 그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분열적 요소로 작동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나중에라도 통합이 필요했을 때 그 후유증에 의해서 통합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이 통합을 논의하는 가장 적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정청래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 부분에 일정하게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표를 가지고 가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협의 요소가 될 수 있다면 미리 그 부분을 제거시키고 가는 것, 이것이 승리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어떻게 않을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과 조국신당이 각각의 후보를 내는 게 유리하죠. 네, 당연히.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대1 구도가 됐었을 때가 민주당 자체로도 선거를 이끌어가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특히 뭐 박빙 지역이라고 하는 데서는 불과 3%포인트 차이로 그 승패가 엇갈리는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조국혁신당이 흡수 합당은 안 된다. 우리의 DNA를 유지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지금까지는 좀 그냥 투정이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시간 가치만 놓고 보면은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조국혁신당이 지난 2024년 총선에서 12석 그리고 그 지역 투표 말고 이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민주당보다 높은 득표율을 올렸던가요. 그런데 그건 왜 가능했느냐? 반 윤석열 정서 때문에 가능했어요. 반 윤석열 정서가 완전히 비례대표는 조국 그 혁신당을 찍어줘야겠다라고 해서 몰린 거지. 조국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조국 혁신당 후보들 몇 명을 알아갖고 이 사람들 국회의원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찍은 사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라는 어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전선이 사라진 거죠. 반사체라고 하면은 그 반사체를 가능하게 했었던 발광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조국 대표가 정말 본인의 발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표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득표력이 있느냐? 그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조국 대표의 가치는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몸값이 있을 때 들어와서 당내 투쟁을 통해서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부적 시각으로는. 두 분 다 주장은 틀리지만 논리성이 다 있어서 저도 귀를 기울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정광재 두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마무리했다 싶었는데 트럼프가 또다시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변덕도 이런 변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른바 맞짱 뜨자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경제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숙명 앞에 그저 힘이 없음을 한탄할 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막중한 책무를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대내외 거대한 변화의 파고 앞에 맞서는 이가 윤석열이 아님을 감사하며 오늘 뉴인사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 50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